조정은 올 수 있지만 이게 폭락이 나오거나 하락세가 나오기는 어렵다. 이 장기간에 걸친 하락세가 나오기는 어렵다. 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기존 그 사이클과 비교를 하자면 지금 입주 물량이 거의 최악인 시기예요.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번 정부 5년이잖아요.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입주 물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거는 지어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 3기 신도시도 보상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입주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28년 이후예요. 그럼 기존에 분양했던 물건들이 들어오는 건데 그 물건들 같은 경우에도 23년, 24년 뭐 이때 입주하면 마무리가 되고 지금 이 애매할 때 저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게 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는 물건 찾으실 수도 있지만 내가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좀 더 최적의 상황으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에게 절대시에서 지금의 애매한 시장에 확인할 것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요거를 중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전세가율을 활용한 투자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중요한 지표로 활용돼 왔고 최근 들어서는 지방 투자할 때, 지방 아파트 투자할 때 제일 많이 썼던 것들이에요. 수익률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투여하는 자본의 금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투자자가 많이 붙으면 전세가율이 높을까요? 아니죠. 쉽게 설명드리면 강남의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 제가 애매하다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지금 강남 재건축 사세요. 무조건 사세요. 당연히 20년 뒤 생각하고 10년 뒤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10년 안에. 이 완화세도 어떻게 보면 시세 왜곡을 만들어냈던 그 규제책들이 하나하나 풀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가격 그 왜곡을 해소시켜주는데 기인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가격보다 빠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사세요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제가 말했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 서울에 좀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지역은 10%대도 있어요. 전세가율이. 그러면 금액이 사실 그만큼 넣고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의 주거지에 대한 주민등록증에 박히는 지역에 대한 해소는 가능하겠죠. 나 이제 여기 살아. 여기 갖고 있어. 하지만 수익률로 봤을 때는 과연 그게 10%의 전세가율을 가지고 있으면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며 과연 수익률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는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다른 투자에서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투자가 뭔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네임밸류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그냥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 뭐 재건축이다 해서 유명한 지역 이런 걸로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애매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의 진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 적은 곳, 그리고 미래 가치가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곳. 그 미래 가치라는 것은 조정도 의미가 돼요. 조정이 오면서 내가 이전의 종전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그 싸게 사는 만큼이 안전마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단기간에 또 수익률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향도 있고요. 사실 누구나 알기 쉬운 거는 개발호재예요. 개발호재가 있다. 뭐 이 재건축이 된다. 앞에 쇼핑몰이 생긴다. 지하철이 뚫린다. 다 알잖아요. 보편적으로 이런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높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누구한테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GTX A 노선 중에서 여기가 덜 올랐으니까 사세요. 너무 얘기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막상 그 지역을 가봤을 때 확인해 보면 이 전세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낮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60%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오래된 것들은 70%까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서울에서는 그 정도는 상상 못하고 서울은 거의 한 60%에서 50%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재건축 넘어가면 10%대에서 40%까지예요. 그럼 재건축을 산다고 하면은 이 전세가율 기준에서 보면 40%대 전세가를 가지고 있는 재건축은 할 만한 거예요. 예. 아직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재건축 내에서도 전세가율을 통해서
투자자의 진입이 활발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거래량으로 어떤 투자의 지표를 삼아서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믿을 수 있는 거는 저는 전세가율이라고 보는 겁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지표. 다른 것들은 너무 좀 작기 때문에, 거래 자체도 작고 또 호재는 너무 노출되어 있고 또 불확실성이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세가율이다. 자, 왜 또 이거를 요소로 지표로 제가 뽑냐면, 일단 전세 가격 자체는 기본 내재 가치가 절대 쉽게 요동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집값을 그리기도 하고, 18년 그 양도세 규제 있고 그 하반기에 폭등했잖아요. 그런 각도 있고 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세가의 상승률은 정말 평온합니다. 임대 3법 이전에 한 5년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찍고 한번 보시면 진짜 이거예요. 우상향. 말 그대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일단은 미래가치 반영이 안 돼요. 이게 눈에 보여야지 반영이 됩니다. 지하철이 뚫려야 전세 가격에 반영이 돼요. 뚫리기 전에 여기 뚫릴 거야 하고 난 전세 가서 살래. 있어요? 없잖아요. 따라서 미래가치가 아닌 철저한 현재가치에 맞는 가격이기 때문에 쉽게 요동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현재의 공급량 그리고 수요, 일로 진입하는 수요에 맞게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입주장이 많이 벌어지는 지역들 가보시게 되면 전세 가격이 빠져요. 왜냐면 신규 갑자기 10개밖에 없던 데에서 10개가 또 제공이 돼요. 그럼 가격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지역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넘어옵니다. 우리가 뜨거운 물과 찬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같아요. 처음에 뜨거운 물 보면 뜨겁지만 찬물을 보면 점점 미지근해지죠. 결국에는 가격이 맞춰져요. 하급지와. 처음에 입주장 벌어지면 오히려 하급지랑 비슷한 수준이 될 때도 있어요. 처음 시점이. 그 외부 지역과 그 해당 지역과의 가격의 연계가 시간차를 좀 둬요. 바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매매는 과천 올랐네? 그럼 강남인데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전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없어요. 연계성이 좀 시간차를 둡니다. 그래서 쉽게 요동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매매가가 만약에 빠져요. 미래가치가 만약에 그 처음에 지하철 여기가 뚫린다고 했다가 갑자기 지연되거나 아니면은 안 돼. 뭐 갑자기 예타에서 통과 못해. 이렇게 되면은 원래 선반영하니까 매매 가격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빠져도 전세 가격은 이것 때문에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나오는 게 약하기 때문에 하방지지 역할을 해요. 얘가 지하철 안 뚫린다고 해서 전세 가격도 막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방지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이런 미래 가치만 보고 투자를 하면 하방지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전세가율이 만약에 낮은 데를 투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못 버텨요. 여러분들 들어간 돈이 바로 이렇게 깎여 나가는 게 심하게 보이기 때문에 못 버티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고 이런 것들을 모두 교집합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전세 가격이 쉽게 요동칠 수는 없지만 전세 가격이 크게 좀 변동할 수 있는, 변동폭을 키울 수 있는 변수는 있어요. 이 존재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지역 근방에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네. 이것만 믿으면 안 되고, 쉽게 요동칠 수는 없는데 이런 케이스는 좀 요동을 칠 수 있구나. 내가 지금 사는데 이 옆에 이런 데가 있나? 이거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예요, 요거. 전세 가격 변동의 큰 변수. 아까 입주장 얘기했죠. 그쵸? 신규 입주 물량은 당연히 임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임차 금액이 어떻게 되죠? 낮아져요. 눌립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매매가에는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영향을 주게 되죠. 네. 왜? 일단은 미래가치 선반영 다 끝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추가적으로 뭐 발표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 그 해당 지역이 상급지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런 지역은 갭이 낮다고 해서 투자하는 수요가 많잖아요. 갭이 낮거나 내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가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임차 가격이 빠지면 내 투자금에 거의 비슷한 금액도 빠질 수가 있어요. 임차 금액이 거의 5천 1억 빠지면 나 5천 1억 투자했는데, 말씀드리면은 전세 가격 변동이 꺾이는 것도 있지만 전세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임대 3법 파워 봤죠? 갑자기 8억 하던 데가 12억 하잖아요. 1년도 안 됐는데. 봤죠? 이거를 지금에서 다 보셨는데,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 현상이 또 벌어지는 데를 알아요. 어디? 멸실에서, 멸실되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5년, 16년, 17년 이때 강남 재건축이 활성화돼서 진행될 때 멸실이 많이 진행됐어요. 그때 반포고 뭐 강남 일대고 그 전세 가격이 자그마한 빌라까지도 엄청 올랐습니다. 네. 빌라까지도 엄청 올랐어요. 아파트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멸실이 진행되면 열이 있던 게 5개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러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전세가가 오르니까 지역에 대한 네임밸류는 있고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원래는 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2억이 들어가고 1억으로 줄어요. 그럼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를 진행하는 게 맞고 그 나머지 지금 적게 들어가는 것이 향후에 차익으로 돌아오니까. 네. 그래서 멸시, 주변지의 전세가와 매매가의 영향을 다 주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정책이죠. 임대 3법. 임대 3법은 다 여러분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활성화.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투자에 별 관심 없던 분도 많을 거예요. 특히 젊은 우리 커플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이때 임대사업자가 왜 나왔는지 아실 거고, 이번에 그 문재인 정권 들어올 때, 기존의 다주택자들한테 한 거죠. 이게 생각을 잘못한 거지. 기존 다주택자들한테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주택 하지 말고 갖고 있는 걸 팔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하세요. 그러면 혜택을 줄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무주택자고 1주택자고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다주택자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복잡해진 거예요. 얘네들 계산에는 다주택자만 있었지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될 거란 상상을 못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문제가 꼬인 거예요. 혜택이 너무 많으니까. 안 하면 바보였거든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임대사업자를 너도나도 하고 2018년, 19년 등록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했더니 갑자기 2016년 하반기 그때 또 다른 지역 입주 물량과 겹쳐서 또 헬리오 사건도 있었지만 서울의 임대가가 한 2, 3년 동안 굉장히 안정화됐어요. 2년 정도. 네, 많이 안 오르고 그냥 안정화됐습니다.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임대사업자예요. 네, 임차 물량을 신규 입주 물량처럼 공급해냈으니까요. 서울 내부에서. 네, 임차로만 해야 돼요. 그리고 2년마다 5%밖에 못 올려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당히 안정되는 겁니다. 네. 거기다 입주 물량도 있었고, 네. 이번 문재인 정권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정권에서 입주 물량이 제일 많다. 2018년, 19년, 20년. 그쵸?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전세가 그나마 안정된 모양새를 보여줬으나,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은 임대 3법이 지금 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저는 전세가율을 판단해가지고 투자하시는 것이 좀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투자할 때 전세가율을 요소 지표로 잡고 두 번째로 내가 투자하는 지역에 전세가격 변동의 변수가 존재하는가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상승기가 굉장히 길어요. 뭐 13년부터 카운팅하는 분도 있고 14년부터 카운팅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정말 깁니다. 정말 길게 왔고 이 오랜 상승 그리고 상승 기간 동안 규제를 했잖아요. 네, 규제를 했고 많이 상승했으니까 이미 고점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점이 낮을 때는 10명이 덤빌 수 있는 가격이라 치면 지금 고점이 높아져서 2명, 3명이 건드릴 수 있는 가격대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가격이 쉽게 싸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비싸다를 알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돼요. 싼 걸 사서 적당한 가격에 팔 심산으로 들어가든가 비싼 걸 사서 더 비싸게 팔 생각으로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취득하기가 어렵잖아요. 취득세 중과 그리고 보유세 바로 1주택에서 2주택으로 늘어나면은 보유세가 바로 뛰잖아요. 자, 그래서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 거래량은 지금 굉장히 적잖아요. 거래량이 굉장히 작은데 작은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지금 갈아타기도 쉽게 못해요. 지금 이제 이번 5월달 와서 일시적 2주택 뭐 1년짜리를 2년으로 바꿔주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출에 대한 6개월은 아직 확실하게 풀리진 않고 풀릴 예정이고 풀리면 좀 더 나아지겠지만 이게 안 돌아요 지금.
하급지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하급지를 팔고 상급지로 사고 상급지 팔고 최상급지를 사는 이 사이클이 만들어져서 실수요 장세는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하급지와 상급지의 매수 순환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위로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갈아타기 포기하는 분도 많을걸요. 갈아타기 안 하고 딴 거 샀다가 후회한 분도 있을 거예요. 아, 그때 그냥 갈아타기 할 걸. 그냥 규제에 있어도 할 걸. 근데 규제 당하신 분은 어떻게 해요? 금매로 팔으면서 피눈 흘린 분도 많아요. 상반기에.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누구도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계속 옮겨 타는 매수 순환이 돼야 사이클 시그널이 나오면서 가는 거고, 보통 상승기에는 상급지가 먼저 움직이면서 하급지까지 이게 퍼지거든요. 사고 자기 걸 팔면서 넘어가니까. 근데 지금은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지 걸 팔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안 팔릴까봐. 그래서 하급지에서 상급지 매수 순환이 좀 돌아줘야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이거는 뭐 상급지 얘기 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중급지까지 정도만이라도. 근데 이 사이클이 전혀 돌지 않습니다. 이게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시그널이 돌지 않아요. 근데 이번 대출 완화나 이런 게 좀 생기면 올해도 저는 뭐 하급지, 중급지 정도는 싼 것들은 거래가 될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는 된다. 왜냐? 임차 가격이 민감하게 또 반응할 거예요. 거주비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거주비가 엄청나게 지금 폭등했어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유가, 고물가로 가면요, 거주비는 무조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와요. 거주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르고 여러분들 먹는 식탁과 여러분들 여행 가는 비용도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돈이 안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이런 시그널이 전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이런 불확실성을 여러분들이 뛰어넘으면서 자신있게 사기 위해서는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냐, 내가 살려는 부동산이, 전세가율이 무조건 높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거래를 하면 안정성을 높이는 겁니다. 내 자본의 안정성. 네임밸류에 속아서 재건축하는 단지 중에서 어차피 재건축 지금 해도 오래 걸린다니까요. 그 전에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지금은 최피크는 아닐지언정 높은 가격대예요. 싼 가격대는 아닙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죠. 부동산은 싸게 사야 된다. 조바심 느끼지 마세요. 계단 밟으시면 되고요. 그렇죠? 싸게 사야 됩니다. 싼 시점 올 때 사도 돼요. 그리고 지금 언제나 싼 부동산은 있어요. 네. 자, 지금 어쨌든 이런 순환장이 펼쳐지고 있지 않고 관망세입니다. 관망세, 이제 그 이후에 관망세가 풀리고 완화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약간 좀 확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강력하게 예상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 8월 이후에 임차 시장의 불안정을 시장이 목격하고 반응을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하겠죠. 니즈가, 여론이 발생하는 겁니다. 니즈에 따라서 여론이 발생하게 되면 해결사처럼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주어질 거라고 봐요.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 배제 상황이고, 하나 남았잖아요. 종부세 완화입니다. 종부세 완화는 전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때 종부세 완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규제가 풀리면서 매매 가격이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될 때,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그 악조건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두 번째가 뭐 임대사업자 혜택. 이렇게 되면 지금 다주택자가 추가로 못 늘리는 건 딱 두 가지거든요. 취득세, 보유세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양도세, 그러니까 보유세가, 종부세가 완화된다라면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부분, 취득세 중과는 사실 2년이 지나가야지 어떻게 될지 말지가 판단이 돼요. 지금 당장은 취득세가 완화된다는 환상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그 2년 뒤를 기다려서 될지 안 될지를 보신 후에 접근하는 것보다 지금 취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만약에 완화가 되면 가장 사람들이 먼저 진입할 종목과 단지는 어디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답은 전세가율이라는 거예요. 즉 먼저 진입하는 건 뭐예요? 내 돈 적게 들어간대요. 다 똑같아요. 그건 심리는. 즉 작은 투자 자본을 투여할 수 있는 우량 자산이 뭔가, 이거를 판단하고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로 하면 이거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강의 영상 시청해 주셨는데 즐겁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단에 첫 번째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오늘 보신 하이라이트 영상이 아니라 1시간가량의 풀버전 강의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강의했던 모든 강의 영상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 강의 신청 누르시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셔서 멤버십에도 올라오지 않은 그러한 지역 분석과 투자에 관련된 여러 강의를 직접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과 그리고 강의 신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